당신은 요즘 집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먼저 내려앉습니까? 아니면 문을 여는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다시 어깨에 얹힙니까? 집은 분명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도 숨이 얕아질까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데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는 집을 고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편안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이면 새 아파트가 좋지 않나요? 깨끗하고 최신 설비에 남들 보기에 뒤처지지 않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비교하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이 들었는데 이 정도 집은 살아야 체면이 서지라는 기대. 그 생각들이 모여 집을 쉼의 공간이 아니라 증명의 공간으로 바꿔놓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새 것은 반드시 낡아지고 반짝임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상한 것에 마음을 걸어두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며 스스로를 긴장 속에 밀어넣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깨끗함에 안심하고 새 냄새에 만족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옆 단지는 더 좋다더라. 요즘은 이런 구조가 유행이라더라. 이 비교의 흐름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집을 떠나 불안 속을 떠돕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속도가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의 리듬은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리고 계단 하나, 신호등 하나에도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때 집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에게 버텨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저 하루를 무사히 시작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 감정, 습관이 매일같이 쌓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집에서는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고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괜히 휴대폰을 쥐었다 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생각의 반복, 그리고 쉼없이 이어지는 마음의 소음입니다. 집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 즉 고구의 원인을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에서 찾습니다. 집이 낡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집이 작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부족하다는 판단이 고통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 저는 왜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아파트, 이미 삶이 자리 잡은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조언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호흡과 마음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어깨의 힘을 아주 조금만 풀고 호흡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집을 떠올릴 때 마음이 조여오는지 아니면은 조금은 내려놓아지는지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연습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차분한 삶의 시작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가까운 생활 인프라가 나이 들수록 가장 큰 복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과 고독을 조용히 덜어내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단지 집은 나를 긴장시키는 곳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만 가슴에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점점 작아집니다. 젊을 때처럼 여러 곳을 오가며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집을 중심으로 반경이 서서히 줄어드는 하루가 됩니다. 이 변화는 실패도 퇴보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공간을 선택하려 할 때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몸의 신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기보다 잠시 누운 채 허리와 무릎의 상태를 살핍니다. 병원에 갈 일이 늘고 약국을 찾는 횟수도 잦아집니다. 이때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존엄의 문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억지로 견디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멀리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이 고통을 키웁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나에게 너무 가혹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곳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수고를 줄여주는 보이지 않는 복지입니다. 집 근처에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작은 시장이나 마트가 있다는 것은 아플 때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매우 중요한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다 키워놨고 이제는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함과 고립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각보다 빨리 외로움에 잠식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군은 큰 불행에서 오기보다 이렇게 작고 반복되는 불평과 고립에서 자랍니다. 오래된 주거지역, 이미 삶이 자리 잡은 동네에는 시간이 만든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 늘 비슷한 얼굴들이 오가는 길, 굳이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리감, 이것은 화려하지 않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안정감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 필요할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리, 집에서 나와 5분 안에 약국에 갈 수 있다는 것, 10분 안에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긴장합니다. 이 긴장 완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면의 질을 바꾸고 생각의 반복을 줄이며 하루의 피로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변화를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졌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마음을 돕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떠올리며 종이에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첫째, 병원까지 걸리거나 이동하는 시간. 둘째, 약국이나 생필품을 사러 가는데 드는 수고. 셋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지. 이것은 집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의 현재 삶을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잘했고 못했고를 나누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즉 정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보다 덜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은 편한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택입니다. 이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 삶의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집의 가격과 관리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압박하고 또 어떻게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까움은 편의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을요, 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지 않나요? 이 말 속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집의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숫자와 비교로 바뀌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돈은 더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젊을 때는 대출이 있어도 언젠가 갚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고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큰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가 크게 한 번 오는 불행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대개 작지만 반복되는 부담에서 자라납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한 번씩 조여오는 느낌?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이번 달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고통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면 눈에 보이는 만족감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리비, 각종 부대비용, 그리고 때로는 대출 상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도 함께 따라옵니다. 집을 보는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집에서 사는 매달은 마음을 조금씩 조이게 됩니다. 집이 나를 안아주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계속 계산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삶의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웃을 수 있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리비와 고정지출이 비교적 단순한 집에서 살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안정됩니다. 크게 돈이 늘어나지 않아도 이번 달은 괜찮다는 확신이 주는 힘은 큽니다. 이 확신은 불교에서 말하는 안정된 마음, 즉 수행의 토대가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생각이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어야 삶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내는 공간이구나. 이 깨달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돈이 집에 묶이지 않으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을 때 망설임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매달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다면, 집 때문에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있다면 그 집은 아무리 새롭고 멋져 보여도 이미 나에게는 과한 짐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산이 아니라 노아주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버림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짐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관리비가 조금 적어지는 선택, 고정지출이 단순해지는 선택은 곧 마음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선택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을 조용히 펼쳐놓고 숫자를 보며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비용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선택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적용하는 정념, 즉 깨어있는 관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웃과의 관계가 노년의 삶에서 돈보다 더 든든한 사회적 연금이 되는지, 그리고 고립이 마음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출이 줄면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 일, 자녀, 약속이 관계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아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뒤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과 그 주변 사람이 삶의 질을 조용히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에 이런 두려움을 말하지 못한 채 안고 삽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안아줄까? 며칠 연락이 없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이 두려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고는 바로 이렇게 말로 하지 못한 외로움에서 깊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친밀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왕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 현관 앞에서 한 번쯤 마주치는 얼굴, 며칠 안 보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이 정도의 관계만 있어도 마음은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옌지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주거단지, 이미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살아온 공간에는 이 연기의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지 않아도 서로의 생활 리듬을 어렴풋이 아는 관계, 이것이 중년 이후 삶의 가장 적절한 거리감일지도 모릅니다. 신축 주거 공간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년 이후에는 이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큰 고립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완전히 혼자가 되는 구조, 이웃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환경은 마음을 쉽게 안으로 웅크리게 만듭니다. 생각은 많아지고 말은 줄어들며 외로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반면 오래된 주거 공간에서는 관계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리실에서 얼굴을 기억해주고 경비가 출입 시간을 대략 알고 있고 동네 가게에서 요즘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창한 도움은 아니지만 이 작은 연결들이 모여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은 보험보다 빠르고 연금보다 따뜻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큰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때로 문 앞에서 한 번 더 바라봐주는 눈길, 며칠 안 보인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살립니다. 이웃과의 느슨한 연결은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혹은 내일 집 근처에서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 조금 더 천천히 인사해 보십시오.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행동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고립해서 꺼내는 연습입니다. 이 또 하나의 연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 주변에서 늘 보던 얼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한번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삶을 지탱합니다. 집을 선택할 때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을 고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집의 구조와 공간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리듬과 자유도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내 삶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집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남기십시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느껴질수록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지배 구조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깊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볼 때 방이 개수, 평수, 최신 설비를 먼저 따집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내 생활의 리듬을 허용하는가, 아니면 나를 어떤 틀 안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집이 편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새 지쳐버립니다. 이제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일정에 맞추고 아이들의 생활에 맞추며 집은 그저 잠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의 구조가 곧 삶의 구조가 됩니다. 이때 집은 나를 관리하기 쉬운 공간이어야지 나를 계속 조종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삶이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자유를 잃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답답해집니다. 요즘에 새 집들은 효율성과 통일성을 중요하게 설계됩니다. 처음에는 깔끔하고 편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집은 왜 늘 이렇게 써야지? 라는 묘한 불편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오래된 집이나 이미 삶이 많이 스며든 공간은 구조가 단순한 대신 여지가 있습니다. 벽 하나를 어떻게 쓸지, 방 하나를 무엇으로 바꿀지 생활에 맞게 조금씩 손볼 수 있습니다. 이 바꿀 수 있음은 단순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과 연결됩니다. 내가 나의 생활을 결정하고 있다는 감각은 중년 이후 삶에서 매우 중요한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문턱이 낮은지, 동선이 단순한지, 불필요한 오르내림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집이 이런 변화를 받아주지 못하면 사람은 집안에서도 자꾸 몸을 조심하게 되고 그 조심스러움이 마음의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또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깨어있는 삶이란 현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이 정도가 좋았는데 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것. 이 질문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삶을 바꿉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며 자주 멈추는 곳을 느껴보십시오. 허리가 불편해지는 지점, 괜히 물건을 피해 돌아가는 동선,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긴장하는 공간, 그곳이 바로 지금의 나와 집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구 하나의 위치를 바꾸고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줄이고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선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자유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식에 맞게 공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곧 자유입니다. 집이 나에게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집안에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빚이 적은 집 혹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노년의 삶에서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집은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 아프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중년 이후의 삶에서 빚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함께 따라오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조용한 압박입니다. 젊을 때의 빚은 미래를 향한 투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빚은 현재의 평온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존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놓지 못함, 즉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빚에 대한 집착은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지금 포기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 생각은 처음에는 의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선택을 점점 좁혀갑니다. 마음은 늘 계산 속에 머물고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벌기보다 지키고 유지하는 삶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잠들기 전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 내일을 생각해도 숨이 막히지 않는 여유, 이것이 바로 노년에 필요한 진짜 안정감입니다. 집 때문에 대출 상환을 걱정해야 하고 금리가 오를까 불안해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늘 대비해야 한다면 그 집은 이미 나에게 맞지 않는 무게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구는 이제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지속적인 불안에서 자라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진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무리하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이 화려하지 않아도 표정이 단순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의 반복이 적어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질, 즉 만족을 아는 지혜와 닮아 있습니다. 이 지족의 마음이 생길 때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벌었으면, 예전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불교에서는 과거에 머무는 것을 또 하나의 집착으로 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지금의 선택으로 앞으로의 마음 상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선택은 성공을 증명하는 선택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여행일 수도 있고, 건강관리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자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답이 무엇이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발 가벼워집니다.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에 앉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의 나에게 감당 가능한 삶을 허락한다. 이 문장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자기 자비의 선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빚이 적은 집 혹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은 노년의 삶에서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매달을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루를 계산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삶. 이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쉬어야 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중년 이후의 고통이 집 자체가 아니라 비교와 기대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적게 짊어질수록 삶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요. 중년 이후의 고통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불행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조용히 아주 익숙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바로 비교와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 비교의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항상 좋고 나쁨, 많고 적음으로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 분별심은 특별히 나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있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들이 쌓이면 지금 가진 것의 가치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집에 대한 비교는 특히 중년 이후에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누군가의 새집 이야기, 누군가의 재건축 소식, 누군가의 넓은 평수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아무렇지 않은데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때 고통을 만드는 것은 집의 상태가 아니라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반드시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적어도 평균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마음도 모두 집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사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집이 나에게 위안을 주길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집이 나의 성취를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대는 서로 충돌합니다. 집은 쉬고 싶은데 집을 보면 또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 속에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이 비교의 굴레를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모든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떤 상태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집도 언젠가는 관리에 부담이 되고, 오늘은 소박해 보이는 공간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비교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시오. 이 집을 보며 생기는 불편함은 정말 집 때문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 때문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답을 급히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생각의 반복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작은 실천을 하나 더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집 이야기나 비교가 떠오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생각은 지금 나를 돕는가? 돕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줌은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 자주 앉게 되는 의자, 소음 없이 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은 남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기준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 기준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깨달음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즉 호흡과 글쓰기, 선택 기준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간단한 수행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알아차림은 마음을 맑게 한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여러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중년 이후의 삶에서 깨달음은 중요하지만 깨달음만으로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아는 것 다음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먼저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내려놓으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도 몸과 마음은 눈에 띄게 느슨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깨어있는 알아차림은 이렇게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이 간단한 행위가 우리를 비교와 기대의 흐름에서 잠시 떼어놓습니다. 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조여온다면 그때마다 이 호흡을 떠올리십시오.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맑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이제 2번째 단계로 종이와 펜을 준비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메모지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지키고 싶은 3가지. 이 3가지는 집의 조건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아플 때 혼자서도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밤에 불안하지 않게, 주변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질 것, 매달 돈 걱정으로 잠을 설치지 않을 것, 이 3가지를 적고 나면 이상하게도 집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정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즉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3가지 기준은 앞으로 어떤 집을 보더라도 당신을 붙잡아주는 맨이 됩니다. 집이 아무리 새롭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기준과 맞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여도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하루 행동 하나 바꾸기입니다. 집과 삶은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 마음을 먼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걸어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나이 들어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병원 간판, 약국 불빛, 사람들의 걸음, 이 풍경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조금 안심하게 하는지 몸의 반응을 느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몸의 감각을 마음의 진실한 신호로 봅니다. 생각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의 긴장과 이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삶에서 필요한 현명한 선택의 감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자주 되뇌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장은 게으름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자신을 몰아붙여 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휴식의 허락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런 순간에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일상의 관계와 연결되어 외로움을 덜어주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느슨한 연결이 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삶을 바꾸는 선택은 항상 아주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연결이 느껴지지 않을 때 깊어집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하루 종일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은 마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이 외로움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어느 날 문득 삶의 의욕을 낮춰 놓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관계 속의 존재로 봅니다. 홀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숨 하나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감각은 생각보다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계는 반드시 친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밥을 함께 먹지 않아도 속마음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관계는 부담이 없고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보다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삶이 중요해집니다. 경비 아저씨가 요즘 안 보이시네요 라고 말해주는 것, 동네 가게 주인이 얼굴을 기억해 주는 것, 같은 층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눈인사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만듭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사람만 의식적으로 마주해 보십시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지 않고 인사하는 것,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은 상대를 위한 예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고립해서 꺼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오해받지 않을까, 왜 저렇게 말을 거나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기억하기입니다. 이름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 노란 모자를 쓰는 분처럼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인식해 보십시오. 이 인식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세상과의 연결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혼자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떠올리지 않을 것 같을 때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관심을 한 번 더 머무르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면은 내일은 누군가가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는 조용히 순환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웃은 친구보다 현실적이고 가족보다 부담이 적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엮이지 않아도 필요할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리. 이 거리가 노년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거 공간, 이미 사람들이 살아온 곳이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혼자일 때도 버려진 존재는 아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균형의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처럼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다음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 돈, 구조, 관계, 마음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중년 이후 어떤 집이 진짜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연결을 조금만 허락하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얼마짜리 집이 좋은지, 새 것이냐 오래된 것이냐를 넘어서 어떤 삶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중년 이후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져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더 많은 것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집,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쉬게 해주는 공간, 그것이 중년 이후에 어울리는 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집에서 나는 편안한가? 이 공간에서 내 호흡은 깊어지는가? 이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곧 바른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남이 정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보는 나만이 압니다. 중년 이후의 집은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누워 큰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곳, 그 안에 따뜻한 밥 한 끼, 조용한 햇살, 그리고 누군가의 안부가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집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나에게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나를 과도하게 걱정하며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완벽한 준비보다 지속 가능한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선택은 다시 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 주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이사를 결정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새로울 필요도 없고 더 넓을 필요도 없고 더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숨쉬기 편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잠시 들렀다 가는 여정에 비유합니다. 그 여정에서 집은 잠시 머무는 쉼터입니다. 쉼터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몸을 눕힐 수 있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집은 바로 그런 쉼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도 된다. 이 문장은 포기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선언입니다. 그 지혜 위에서 당신의 남은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느그러지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든 앞으로 만나게 될 집이든 그 공간이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